네, 안녕하세요. 박무각 공무원에서 세법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신임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 23년도 국가직 9급 세법개론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총평과 그다음에 소문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법개론은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강조했던 개념 위주로 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세법개론이라고 해도 한두 문제 가량은 그래도 덧셈 뺄셈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긴 하셨었는데 올해는 그런 걸 싹 빼고 다 말 문제로만 냈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 배분에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잘 한번 다시 복기하면서 잘했던 내용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부족하게 놓쳤던 부분들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제 총평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진행을 하고요. 바로 20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해설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1번은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래요. 자, 수업 시간에는요,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을 구분까지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냥 한꺼번에 냈어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국세 부과의 원칙 하면은 아시죠? 실신근조, 실질과세 원칙, 근거과세 원칙, 이런 거랑 더불어서 세법 적용의 원칙은 세소세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분해 가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번부터 가보죠. 정부는 국세를 감면해 줬대요. 국가가 받을 세금을 깎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대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깎아줬는데 그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이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라는 파트를 가보시면은 국가가 감면해줬다는 얘기는 뭔가 정책적으로 이런 걸 좀 지원해주겠다는 의미인데 그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감면세액을 다시 추징해야지.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다. 2번,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서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세법 적용의 원칙 이런 얘기예요. 2번은 맞고. 3번은 뭡니까? 실질 과세의 원칙. 그래서 그 한 놈을 괜히 껴가지고 다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실질 거래자한테 과세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4번은 이게 소급과세 금지죠. 이미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액이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졌대요. 그러면 그에 반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소급과세 금지에 해당하는 얘기였습니다. 정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국기법에서 강조했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인데요. 용어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죠. 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각하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기본이 안 된 놈이라고 했죠. 기간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납기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 지나면 딱 정해진 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너는 애시당초부터 싹수가 놀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쁜 뜻은 아니고 각하는 아예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아예 들어오지도 마. 판사님 판결도 못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기각은 졌다. 인용은 이겼다. 그래서 자, 기각과 인용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판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판결은 요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하 요인은 형식적 요건 갖추지 못함. 그래서 기억으로 가봅시다. 심판 청구랑 심사 청구는 동시에 제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제기하면 심사 청구를 각하, 형식적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에 보시면 보정이라고 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고쳐라고 했는데 안 고쳤어. 이걸 못 갖춘 거죠? 그럼 기각이 아니고 각하. 니은은 틀렸네요. 심사 청구가 이유 없대요. 졌어. 내가 막 소송해가지고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야 읽어봤더니 아니던데? 그럼 진 거예요. 기각.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그렇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이 중에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기역, 디귿, 리을로 구성된 4번을 답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3번 문제는 압류 효력이에요. 자, 압류를 걸어놨던 얘기는요. 체납자가 이걸 팔 수 없어요. 압류 시점 이후부터는 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납자 너 억울하냐? 그럼 세금 내라. 이러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했어요.
압류했네 뭐. 그러면 그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지 거라고 양도하고 팔아버리고 제한 물권 설정하고 채권 영수 그 밖에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쵸? 이거 하고 싶으면 세금 내. 이런 얘기예요. 1번은 맞고, 압류의 효력이다. 제가 건물을 압류했어요. 근데 건물 안에 임차인이 계셔. 그 월세는 이제부터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압류 효력은 압류자로부터 생기는 법정 과실이라는 게 주로 임대료 같은 겁니다. 거기도 미친다. 근데 3번은 좀 예외예요. 여기에 대한 예외가 뭐냐면 이게 이런 거죠. 논이에요. 논을 압류했는데 그 논은 국가가 갖고 있어봐야 거기서 벼농사 못 짓잖아요. 그렇죠? 과수원 같은 거 압류하게 되면 체납자한테 그래도 농사는 짓게 해줘요. 그러면 체납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 지으면서 나오는 과실수 있죠. 그런 거는 체납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예외다. 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을 하대요.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 들인 천연가시, 과일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거기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런 거죠. 국가가 가가지고 너 올해 사과 농사 지었냐? 사과 다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럼 힘들게 농사 다 지어가지고 사과 뺏기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건 좀 예외적인 얘기다. 정답은 3번이었고 4번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했대요. 그러면 채권이란 얘기는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 자에게도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고 이제는 그 돈에 대해서는 국가한테 납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가봅시다. 소득세법 영상 1세대와 1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에 기술되어 있는 얘기인데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적 얘기고 1번에 보시면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은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위장 이혼도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누구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여기도 맞습니다. 근데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해요. 포함. 그래서 우리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요. 요런 사유 때문에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2번에 지금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잘못 기술된 부분이네요. 3번. 요것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죠. 1세대. 그래서 1세대가 30세가 안 됐어. 근데 이미 결혼하셨어. 그럼 1세대가 맞아요. 근데 1세대와 관련해서 아직 배우자 결혼 안 했어. 근데 30살 넘어가잖아요. 그럼 넌 1세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30살 넘으시면 나오시라 이런 얘기죠. 1세대요. 4번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컨테이너 같은 거 있죠.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는 주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다 맞는 얘기인데 2번에 뒤에 있는 그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잘못 기술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5번으로 가보죠. 국세기본 법령상 제2차 의무의 한도입니다. 1번 청산인 또는 자녀재산 분배받은 자. 청산인은 분배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의무를 지지만 자녀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요.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죠. 1번은 맞는데 2번은 요거예요. 법인이 체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한 책임 사원과 과점 주주가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 무한 책임은 무한이잖아요. 근데 과점 주주는 본인의 지분율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의 비율. 그래서 비율만큼 책임을 진다라는 건데 잘못된 게 여기입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라면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또 이런 걸 갖고 시험 문제 냈죠. 공무원 시험에서 좋아하는 거 제외냐 포함이냐 그쵸? 요거는 제외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2번은 틀렸고 3번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 나눈 금액에
소유주식 금액 또는 지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요거는 틀린 부분은 없고요. 4번에 보시면 요거는 사업장이죠. 포괄,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 미수금 제외, 미지급금 제외 맞아요.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건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 맞아요. 정답은 2번이다. 그러면 6번으로 가봅시다. 자, 국세징수 법령상 납세담보랍니다. 납세담보는 받아주는 게 받을 수 있는 건 금전도 있고 보증보험 증권 이런 것들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래요. 자, 토지나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거 담보입니다라는 사실을 기재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요거 제시하면 세무서장이 이제 등기하러 가요. 우리 이거 이제 납세담보 받은 거니까. 자, 일단 1번은 맞고요. 2번. 관할 세무조장은 납세담보를 받았는데 그 담보물의 가액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야, 더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거 안 된다. 추가로 뭐 더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담보물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3번이 잘못됐죠? 저희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건 금전으로 납세담보를 냈을 때만이에요. 유가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돈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거는 금전만 가능해요. 그래서 금전으로는 낼 수 있지만 유가증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느냐?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하는 자라고 바꾸셔야 돼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용 납부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해야 된다. 3번이 탈락. 4번 은행의 납세 보증서래요. 그렇다면 110분의 100 100분의 110이죠. 가액을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자, 7번 가보죠. 자, 거주자의 소득 종류예요. 뭐 계산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득에 가야 되느냐. 거주자의 소득이라고 하면은 열거주이죠. 그래서 어느 소득으로 갈 거냐라는 겁니다. 1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래요. 근로자네, 그렇죠?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 기간 중 행사했대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 그 임금 막 몇백억 나온다는 건 다 이거 스탁 옵션을 기중에 행사해서 회사 다니면서 행사하면은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다. 퇴사 후에 행사하면 기타 소득이죠. 근무 기간 중에 행사했으니까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2번 공익사업 나왔잖아요. 그렇죠? 공익사업을 위한 지상권에 설정되어는 기타 소득이죠. 2번이 탈락. 3번 기밀비 교재 및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들어간다. 4번 이게 뭐예요? 사회행위. 그거 빠친코 가시고 그다음에 경마하시고 이런 건 다 기타 소득이다. 자, 정답은 2번이었다 얘기입니다. 불법에도 다 세금 내는 건 얘기 드렸죠? 일단 8번으로 갑시다. 소득세법 영상 거주자랑 비거주자. 이건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거주자가 누구냐? 거주자라고 하는 분들은 국내에 주소나 또는 거소를 둔 자죠. 근데 국내에 안 계셔. 저기 외국에 있는 그 지점에 파견 나가셨어. 그래도 근로자예요. 우리 거주자예요. 거주자나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 나갔대잖아요. 그분도 우리는 거주자로 봅니다. 가로도도 맞고요. 내국 법인이 발행 주소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틀린 거 없습니다. 2번, 3번은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비거주자는 그 날로 가지만 거주자는 다음 날로 판단한다고 했죠.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그 날에 거주자가 되는 게 맞지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유의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4번은 뭐예요? 우리 뭐 놀러 나간 거죠? 제가 계속 거주자죠. 거주자였다가 뭐 외국에 한 달 살기 하러 갔대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은 비거주자고 나머지는 거주자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쭉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뭐 관광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우리 3번 요거 잘 선택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9번으로 가봅시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이자와 배당소득은 통상적으로는 분리과세, 그쵸? 14% 원징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조금 특이한 원징세율을 쓰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요게 비실명 증권채권 이자예요. 그죠? 비실명이야. 비실명이면 이거는 금융실명법 위반이에요. 어떻게 누가 내 이름도 안 걸고 어떻게 이자랑 배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0%가 아니고 30% 쓰는 건 그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30% 쓰는 게 있어요. 요즘엔 거의 없지만 근데 요거는 42%. 그 다음에 금융실명법 위반이면 90%예요. 그래서 1번은 원칙 세율 자체가 안 맞죠. 2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하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단체명을 표기해서 은행에서 받는 배당이죠. 배당의 기본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14%입니다.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한 번에 빵이죠.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고요. 얘는 기본 세율 쓰는 거. 맞고 경락대금이죠. 법원에다가 보증금 내신 거는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거 맞습니다. 경락보증대금에 나오는 이자입니다. 자, 10번으로 가보죠. 10번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인데요. 요런 거는 기흥,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아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거는 없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는 것은 기흥,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전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후발적 사유라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저희가 5년 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뭐 판결을 한참 늦게 받았어요. 그럼 다 지나고 나서 경정청구 못 해버리면 그것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후발적 사유는 주로 취소권, 해제권, 상호 합의 이렇게 해서 뭐 판사님의 판결, 법원의 판결 이런 것 때문에 원래의 경정청구 기간을 넘어섰더라도 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우리는 몇 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모두 맞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취소권. 요거 과세 물건을 제3자에게 변경, 그리고 조세 조약, 그래서 상호 합의 이런 거는 다 가능한 사유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11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1번도 법인세법에서 가장 쉬운 얘기가 나왔어요. 법인세법에서 가장 첫 시간에 설명드리는 게 뭐냐. 각 법인마다 소득의 범위 좀 다르죠.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 건지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요. 가장 크게 책임지는 자는 영리내국법인,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죠. 영리내국법인은 다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1번 비영리내국법인이래. 비영리내국법인은 좋은 일 하시는데 그 학교, 그렇죠? 학교 이런 데는요 청산을 해도 이거는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공익사업을 위해서 설정된 설정된 법인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 국고에 기속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 공익사업에다가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 의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번 영리외국법인이래요. 외국법인이잖아요. 그죠? 외국법인은 외국에서 청산하지 우리나라 청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는 없다. 사유가 알죠?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청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비영리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4번 우리 국가랑 지자체는요 법인세법에서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래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죠. 자, 그럼 12번으로 가볼까요? 12번은 우리 부가세법에서는요 원래는 재화용역을 공급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TI를 먼저 발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그 특례 조항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래. 원래 공급했을 때 TI라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그 전에 TI를 끊었어. 그리고 나서 7일 안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끊은 때를 발급시기로 봅니다. 7일이죠. 이건 아마 공부하셨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올 거예요. 7일. 또는 이게 이제 거래가 당사자가 하루 만에 뭐 워낙 거래 빈도수가 많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그냥 기간을 정해서 30일 안에 대금을 결제하면 그것도 TI 발급일로 가죠. 둘 다 30일. 그래서 TI 발급일로 가는 세금계산서의 좀 특례적인 얘기였으니까 7일, 30일, 30일로 구성되어 있는 2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보충 설명을 할 만한 구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식이라고 보는 요 얘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13번 가볼까요? 자, 부가가치세법 영상 사업자 등록이래요.
자, 저 사업자 할 거예요. 그러면 나 사업자라는 걸 신고하러 가야죠. 세금 계산서 끊고 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나 사업자야. 사업자 등록하러 갈래? 라고 합니다.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래요. 그러면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죠. 왜 그렇다고 했어요? 번호가 있어야지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은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1번은 맞고, 폐업했다고? 폐업하면 지체 없이 해요. 왜냐? 사업자가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TI를 남발하시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라는 것을 수취하고 발급하는 거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업했으면 바로 클로즈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사업장을 이전했대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과세죠. 그러면 사업장 자체를 이동한 거는 되게 중요한 사유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정정신고를 하셔야 될 사유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라도 우리나라는 뭐 워낙 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사업장이 지금 뭐 영등포다.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신고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뭐 굳이 꼭 그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신청에 있어서는 관할을 위반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시다. 자, 그 다음에 14번. 이것도 답이 너무 빨리 보이죠? 법인세법령상 송금이래요. 그래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 회계로 따지면 송금의 범위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래요. 1번 바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너만 볼 미술품은 안 되지만 뭐 사업체에 가보시면은 입구에다가 예쁜 그림 하나 그려두고 있으면 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나 봐요. 그냥 그림 한번 보고 가시면 기분이 좋아지나? 그래서 이렇게 장식품 등으로 쓰려면 1천만 원 미만이어야 돼. 1천만 원.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천만 원까지만. 그래서 미만이 아니고 이하죠. 그래서 요거는 2천이 아니고 1천만 원이에요. 요것만 손비로 처리해 줍니다. 1번이 바로 잘못됐고 2번에 보시면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저게 매출원가의 회계로 따지면 누가 봐도 비용, 송금. 3번은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면 그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바로 그 금액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비로 인정하는 범위는 1천만 원이다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가볼게요. 이번에도 부계부가 나왔는데요. 부계부는 제가 구분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법인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해야 돼요. 그걸 부당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영리내국법인이에요. 영리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돈도 안 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런 행위를 했나 봤더니 뭔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려는 원인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래서 1번부터 가보시면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분할이에요. 이게 이제 불공정 자본거래라고 하는데 요거는 부계부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연금을 대신 부담했다는 얘기는 남이 낼 돈을 내가 막 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한테 손해인 거 아니야. 그렇죠? 남이 낼 돈을 내가 왜 내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가 됨에도 행위를 했다면 부당행위가 맞습니다. 근데 3번은 조금 결이 다르죠. 금전을 시가보다 싸게 빌렸대요. 그럼 법인한테 이득 아니에요? 지금 뭐 은행 가면은 7%로 빌려야 될 건데 내 아는 사람한테 2%에 빌렸어. 그럼 오히려 법인한테는 이득이네. 그래서 법인한테 손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고 법인한테 이득이 되는 행위라서 부계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번 불량자산이래요. 쓰레기 같은 걸 뭔가 빌리거나 뭐 양수했거나 했다는 거죠. 멍청하지 않으면 이거 할 일이 없는데 왜 했을까? 부당행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다. 자, 16번으로 가봅시다.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입니다. 부가세법에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매출세액이 더 크면 세금 내시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받으시고 하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맞는 거다. 자,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인해서 대손이 됐대요. 그럼 대손세액 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 100분의 10이 아니고 110분의 10. 그렇죠? 그래서
잘못됐다. 100분의 10이 아니고 110분의 10을 대손세액 공제로 매출세액에서 pel 수 있습니다. 2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쓸 거래요. 그럼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관련한 비용, 요거는 다 토지 관련한 매입세액이 돼요. 자, 토지는 대표적으로 면세인 거 아시죠? 그래서 토지는 면세 관련한 매입세액이 되기 때문에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맞아요. 2번은 틀린 게 전혀 없어요. 면세 관련한 매입세액이 되니까 공제를 못합니다. 3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재화를 쓴 날이 속하는 과세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사업자한테는 어차피 다 돌려줄 거예요. 그럼 괜히 부담 느끼실 거 없이 쓴 날이 아니고 매입한 때,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샀을 때, 매입했을 때 전액 다 공제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매입한 때. 3번은 거기 잘못됐고 4번에 보시면 과세와 면세를 겸용한대요. 그러면 과세에 해당하는 거는 공제가 돼도 매입세액이 면세는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입세액을 안분할 때는 실질귀속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귀속된 내역을 확인하시면 당연히 실질귀속으로 가야죠.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하면 그 귀속 비율을 쓰면 돼요. 없으면 세법에서 정한 비율을 쓰는 거지 이거 있는데도 개무시하고 다른 거 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실질귀속이 우선입니다. 관계없이가 아니고 실질귀속이 없을 때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 외의 방법으로 안분을 합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2번. 자, 17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7번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됐냐면 부가가치세법 영상 면세되는 것만 골라버려요. 이 중에 면세 아닌 건 바로 보이죠? 우체국 택배. 엄청 강조했어요. 우체국 택배도 똑같이 부가세를 내셔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민간 사업과 경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우체국 택배는 그 부가세가 면세고 CJ 대한통운은 부가세가 과세면 누가 그 CJ 대한통운 쓰겠어요? 다 우체국 택배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민간 경쟁 업종은 부가세 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1번은 기억은 안 된다. 저 친구는 과세예요. 과세. 근데 니은에 보시면 관세가 면제된대요. 우리 수입할 때는요.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같이 부과하는데 그 관세가 면제야. 그럼 너도 면세지 뭐. 그 다음에 디귿은 사회협동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면세. 그래서 면세되는 것만 골라봐 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다 지우면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으로 구성된 3번이 면세가 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재화 용역, 그죠?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8번 갑시다. 요거는 상증세법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조금 잘 열심히 하지 않는 파트죠. 그래서 상증세법에서 맞는 걸 골라봐 라고 했어요. 근데 기억은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거든요. 기억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배우자분,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일구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머니한테 가장 많은 상속분이 가는 게 맞겠죠. 같이 일군 거니까. 그래서 우리 배우자분이 있으시면 있기만 해도 5억을 공제해 주는 게 배우자 상속공제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돈 한 푼도 안 받아 가셔도 돼. 존재만 하시면 5억을 공제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배우자 상속공제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상속할 때는 가장 공제폭을 키울 수 있는 거는 배우자가 많이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예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이더라도 5억은 공제해 줍니다. 기억은 완벽히 맞아요. 니은은 뭐냐면 이게 그 은행에 가서 예금 통장 이런 거 다 뒤져봤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금융자산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럼 그냥 1,000만 원 다 빼줘요. 그게 2천만 원까지예요. 금융재산,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인 거래요. 그럼 그냥 2천만 원 다 빼줍니다. 이게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해서 그 통장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건 좀 슬프죠. 그래서 요거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해서 2천만 원을 다 공제해 줍니다. 기억, 니은은 다 맞아요. 근데 디귿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시대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커야죠. 그래서 상속공제 해줄 때 1천만 원에다가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만큼을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1천만 원이지 2천만 원이 아니에요. 올해 뭐 2천만 원에 꽂히셨나 그쵸? 1천만 원이다.
디귿은 안 맞고요. 릴에 보시면 상속주택 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에 공제하다. 이건 또 뭐냐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또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일구신 거 아닙니까? 같이 거주하고 계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어디 살아요? 여기 살아야지. 그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 집 가져가면 돼요. 이거는 동거해서 같이 거주하던 그런 공간을 가져가는 거니까 뭐 요건은 있다만 100분의 100을 공제하되 그 공제할 금액은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한도가 6억이기 때문에 이 중에 틀린 걸 찾으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디귿 리을이고 맞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흥 니은인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상증세법이 한 문제 정도가 나오면 주로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걸 물어보긴 하는데 조금 뒷부분인 공제 파트가 좀 나와서 살짝은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문제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흥은 얘기를 했거든요. 배우자는 존재만 해도 5억이다. 그래서 상속은 10억 미만으로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게 여기서 5억, 일괄공제 5억을 만나면 10억이에요. 그래서 상식으로라도 한 10억 정도는 상속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게 다 거기서 나온 거다. 기억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흥 니은.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문제 빨리 해보죠. 자,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랍니다. 1번 내국법인의 2월 결손금은요 각 사업년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서 이 월이 뭐냐면 지금 23년도인데 22년, 21년 요때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22년도에 공제를 못 받고 계속 넘어가는 거 요걸 2월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3년도 그 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년도 과표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그렇지. 여기서 10억의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20년도에 못 뺐어. 그럼 여기 2월 결손금이에요. 만약 여기서 5억을 썼으면 2월 된 결손금은 5억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0억이라는 것을 15년 동안 과표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게 2월 결손금 공제 제도입니다. 1번은 맞다. 자, 2번은 워낙 많이 나왔죠. 법인세법에서 많이 얘기했던 특수관계인 개인 유가증권 저가 매입이에요. 그럼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익은 입금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3번 입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언뜻 맞아 보여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자본 또는 출자 납입 및 입금 불산입도 제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입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 포괄로 보기 때문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쓰기 때문에 순자산 증가설. 그렇죠.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이니까요.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입금 맞습니다. 단 유상증자와 같이 자본 출자 납입 및 입금 불산입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표현상 입금 불산입을 제외하고 라는 표현까지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결산 확정 시 이익여금 처분에 의한 손실이에요. 이익여금이라는 건 이미 법인세법상 세금을 다 내고 난 이후기 때문에 이익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4번은 맞는 얘기다. 자, 정답은 3번이었고 20번 문제 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감가상각비는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2, 3, 4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2번, 3번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자, 정답은 근데 2번, 3번을 몰라도 고를 수 있어요.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이 아니고 정액법만 인정합니다. 법인세법상에서 인정하는 방법은 정액법이기 때문에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정률법 또는 정액법이 아니고 정액법만 들어가야 돼요. 답은 1번인데 2번, 3번도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결산조정사항이다. 결산조정사항은 회계에서 장부로 써야만 그걸 인정해 주는 게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그래서 회계는 마이너스 100을 했는데 세법에서는 80만 인정해 준대요. 그러면 지금 플러스 20의 세무조정이 나왔는데 나중에 추후에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면 요거를 이렇게 송금 처리할 수 있어요. 2번은 맞죠? 상각 부인액이 그 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송금에 산입하며 감비를 송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위액을 한도로 이 상각 부인액을 송금에 산입한다. 2번은 맞아요.
근데 3번은 무슨 얘기냐면 시인 부족액은요. 회계가 80으로 처리했는데 세법은 100까지 허용해 준대요. 그렇다고 20을 강제적으로 송금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요. 세무 조정이 없어. 그래서 시인 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 부인에게 이를 충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올해 세무조정 없이 그냥 너네가 80까지 한 거니까 그래라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추가적인 강제조정상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시인 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 부인에게 충당하지는 못합니다. 2번, 3번의 그 차이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번은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했대. 이게 유보죠, 유보. 이거 다 뭐 해버려야 돼요? 다 싸그리 없애버려야지, 그쵸? 양도하면 더 이상 그 자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의 그 부인액이 있으면 일괄로 다 없애버리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2번, 3번은 혹시나 또 궁금하실까봐 얘기 드린 거고 2, 3, 4는 모두 맞는데 1번에 그 상각 범위에 구할 수 있는 그 식에서 정액법과 정률법이 아니고 정액법으로 써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를 풀긴 했어요. 아무래도 좀 세법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서를 많이 강조했던 건 아실 거예요. 그냥 법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혹시 추후에도 세법 개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문제보다도 기본서를 좀 꼼꼼히 탐독하시는 게 중요한 시험이었다라는 거를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20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에도 혹시 또 뭐 해설사항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메일로 질문 좀 남겨주시면 바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년도 국가직 9급 세법 개론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